네, 이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기정입니다. 우리 이 세션의 주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한일 관계이고요. 세 사람의 발표자와 두 사람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관한 짧은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애들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 전공이 국제정치학인데,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하면서 한일 관계를 보게 되면, 한일 관계의 특히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국제정치학의 제반 개념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익이란 무엇이어야 할까? 기억이란 무엇이어야 할까? 국가 간의 화해는 가능한가? 여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문화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그냥 단순히 책에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를 보면서 이런 개념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 관계의 60년의 역사에서 자주 소환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한일 관계는 앞으로 전진시키는 동력이 있고 뒤로 퇴행시키는 동력이 서로 맞부딪히거나 혹은 파행을 겪을 수도 있는데, 유독 한일 관계에서 앞으로 나가고자 했던 정치적 결정 중에 하나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의 발표자들이 모두 다 비슷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일부 다루고, 이것이 오늘날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함의를 가진다고 우리가 가정하게 될 때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을 대부분 세 분의 토론자들이 다 유사한 주제로 그렇게 발표문들을 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하는 순서는 원래는 조양현, 서승원, 양기호 교수의 순인데 내용상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 발표는 서승원 교수가 하시고, 두 번째 발표는 조양현 교수, 세 번째가 양기호 교수, 이런 식으로 하시고 15분을 넘지 않는 약속을 해주시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은 7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좀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서성호입니다. 일단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대석 이사장 감사 말씀드리고요. 박명림 선생님 안 계시지만 사실은 내후년 되면은 또 2028년이니까 저희 고려대하고 예전에 김대중 도서관하고 10주년, 20주년을 같이 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도 같이 했었거든요. 플라자에서. 그거를 2년 후에 추진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제 발표 내용이 조금 이렇게 개괄적이고 범지역적인 측면이 있어서 좀 개괄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쓴 책의 내용을 반 정도를 좀 횡단적으로 재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일단은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가장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실명으로 네이밍이 돼가지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동아시아 전역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파트너십과 전략적 파트너십, 우리말로 하면 동반자 관계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유행했었습니다.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중 전략 경쟁이 좀 가속화되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 초반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보통 우리는 한일 관계나 중일 관계 다룰 때 갈등 중심을 보긴 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쌓여오는 것들이 꽤 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보통 그 쌓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협력 쪽은 제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었고, 그리고 각종 그 모든 부서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정치 관계는 정치 리더십이 관여하잖아요. 정치 관계 이외에는 진전되는 모습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모든 점들을 파악한 건 아니지만 일단 몇 개만 뭐 협정 같은 거 이런 거 몇 개 들어놓긴 했습니다만, 평소에 우상향으로 가는 이 동아시아 전체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일단 처음에 도입부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하고 여기 있는 요지집하고는 약간 페이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 쪽인데 협력 갈등이 빈들어본 한일, 한중, 중일관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요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지, 이거 뭐 지델트 데이터라는 걸 이용하긴 했는데, 사실은 뭐 기사문입니다. 전 세계 80개국에 나온 기사를 한 건데, 이게 좋은 것은 뭐 여기에서 협력, 수사적인 협력이냐, 수사적인 갈등이냐, 말로 하는 싸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협력이나 실질적인 적이냐. 보복, 제재 이런 것도 실질적인 거거든요. 실질적인 충돌, 갈등인데. 그런 것들을 보는데, 파악하는데 용이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지역 연구를 하지만 그래도 꽤 계량화라든가 뭔가 측정할 때, 한일 관계의 예를 들어서 12년, 13년 그 박근혜 시기하고 문재인 시기하고 어디가 또 강도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거는 파악하기에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긴 시간 하긴 했지만 뭐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특정한 이벤트 중심으로 몇 개월, 몇 년 정도 끊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면은 되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사실 참고로 그 AI가 짜줍니다. 프롬프트를. 코딩을 해줘가지고 조금만 교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희 학생들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훑어봤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있습니다. 몇 개. 긴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원문에는 이제 빨간색이었는데 점점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제일 위에 있는 선들은 이제 수사적 협력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주의해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제일 아래쪽에는 점점점이 이제 물리적 충돌.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제재 조치, 보복 조치는 조치,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 그걸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한일 관계 먼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 변화는 사실 저희가 겪어왔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뭐 FTA도 있었고, 뭐 이명박 아소 관계도 있고, 위안부 문제 이런 거 다 있는데, 수출 통제도 있고요. 근데 한일 관계 보면은 좀 다망하죠.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인데, 한중 관계 했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금방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드 갈등이 가장 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드 갈등 중국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지만 하여튼 한중 수교 위에 가장 큰 문제였고,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정도의 양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 같은 경우는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보고 있는 것, 또 재밌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중일 관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한다라는 것을 또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이 많죠. 점점점이 상당히 두텁게 아래쪽이지만 올라와 있는 것을, 다른 그 관계에 비해서요. 이건 물리적인 조치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그게 장기화된다라는 걸 보여준 수치인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가 사실 이제 역사 수정주의라든가 성과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식사하는 와중에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아마 최근에 중일 관계에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생각은 얘기도 나눴었는데, 아마 더 강도가 세게 빨간 점점들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전반적인 패턴은 2010년대 후반부터 그 위기적 정세가 좀 급등하는, 그래서 점증하는 느낌을 볼 수 있고요. 이건 동아시아 동북아 전반에서 그런 상황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수사적, 물리적 충돌이 계속 점증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역시 저는 저희가 이 동북아에서 통용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안보 질서라든가 동맹 체제도 관련되겠죠. 이런 거에 뭐 시효라든가 한계라든가 그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함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전반적인 개괄적인 양상만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한일, 한중 그리고 중일 파트너십의 형성과 주된 특징. 근데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1 보시면은요, 여기서 재밌는 워딩이 형용사인데,
한일 관계는 21세기에 이게 재밌죠? 이게 1998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게 다 마련된 건데 21세기의 새로운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이런 키워드고, 근데 한중 관계에서는 협력이 키워드가 되고요. 중일 관계는 우호 협력이 키워드죠. 사실 이러한 워딩들은 그 반대 상황을 전제한 그런 놓거든요. 일본과 중일 관계는 우호라는 게 사실 평화 우호조약을 79년에 체결했는데도 다시 우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중일 양국 간의 어떤 구조적인 이른바 구조적인 미일 안보라든가 포함해서 그런 모순들을 반영하는 워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점에 있어서는 대략 이 세 가지의 파트너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은 저는 아주 추정입니다만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중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늦춰졌어요. 그 다음에 중일 늦춰져가지고 한일하고 한중하고 중일 됐는데 원래 기획된 것으로는 한일, 중일, 한중 요 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힌 이유는 중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를 성명에 담는, 선언에 담는 거가 지치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한일 파트너십은 가치의 공유,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가치의 공유와 포괄적인 협력, 그리고 특히 안보 협력의 제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보통 파트너십 이론에 따르면 전략적 파트너십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파트너십 중에 가장 선진적인 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전개 상황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갔지만 제일 나가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요. 한중 파트너십은 경제 협력이 FTA를 비롯해서 상당히 구조화된 것으로, 이 세 가지 양자 관계 중에서는 한중 관계가 그래도 제일 수준이 경제 협력에서는 수준이 나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일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동성명에 주된 내용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제 표현을 이때 장점인 주석하고 오부치 수상 간에 못한 것이 그 뒤에 계속 그 문제를 낳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파트너십이 정치관계의 전환점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파트에서 한일, 한중, 중일 파트너십의 이행과 평가 쪽입니다. 이쪽은 그 파트너별로 중요한 시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세 가지 파트너십 다 중간에 좌절된 건 맞습니다. 사문화되거나 형용화되거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역시 한일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까 앞에 발표에서는 2012년 이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2001년, 5년 노무현 시기가 일단 가장 크게 삐걱거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12년부터 15년까지 박근혜 시기나 문재인 시기에 일본과의 갈등은 그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역시 과거사 직시하고 미래지향 프레임이 일단 메커니즘으로 상호 간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려는 메커니즘으로 일단 고안을 했는데 그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치관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중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한중 파트너십 같은 게 2008년에 이명박 정부하고 후진타오 정부 사이에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기준인데 이로 가고, 그 다음에 후진타오 정부는 일본과 전략적 호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가 되죠. 2008년에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이것은 2008년에 이런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관계의 시발자, 주도자는 중국 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측 같은 경우가 2000년대 들어 특히 후진타오 주석 때 파트너십 얘기를 전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개했고, 그 와중에 일본과 한국과 파트너십을 한 이유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약간 친미, 포괄적 군사동맹 이런 쪽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접근하는 것을 좀 떼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작용했던 것 같고,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경제관계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한 측면이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일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대립이라는 도전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해석이 전략적 호환계 지금도 이제 중일 관계 안 좋습니다만 나중에 조금 개선할 때 되면 개선의 움직임이 나오면 또 전략적 호환계라는 단어를 또 워딩을 쓸 건데 요거는 당시에 개념상 해석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략적 관계를 중시했는데 그래서 전략적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한 상정한 전략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일본을 좀 떼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쓰는 그 외교 방식은 비슷합니다. 미국이 항상 전제가 있고 미국과 너무 가깝게 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저지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항상 작동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 전략적 이익, 이른바 정경분리라고 했었는데 전략적 이익을 우선 컨셉트 자체가 좀 전략적 호환계는 컨셉트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시간 거의 제가 쓴 것 같아서 마무리 쪽으로 3분이요. 마무리 쪽으로 하면 다섯 번째 파트가 되는데 세계의 양자 관계 그리고 아젠다별 연계 이렇게 했는데 일단 네 가지 정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영역이나 분야에 있어서도 유사한 공통적인 전제는 바이레터럴리즘, 양자 관계가 너무 빡셉니다. 한일이나 한중이나 중일이나 양자 관계가 너무 빡세가지고 다자라든가 소다자가 들어갈 공간이 상당히 적고요. 따라서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쉽게 날아갑니다. 정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요거는 이제 저희 지역이 특히 동북아 지역이 뭔가 멀티레터럴한 어떤 프레임이 미약하기 때문에 나온 불가피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과거사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에서 이 양자 관계에서 한일 관계에서 중국이 끼어들고 한중 관계에서 일본이 끼어들고 이러한 그 측면 연계라고 하는데 이런 양상이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잠깐씩 계속 틈틈이 보입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들 앞으로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측면 연계라는 양자 관계에서 제3국이 끼어드는 문제가 갈수록 또 점증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과거사 연대라든가 항일 연대, 과거에 뭐 시진핑,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그런 형태라든가 대북 정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이고요. 경제의 정치 안보와도 뭐 사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경제 정치 안보와 관련해서 좀 보면은 요즘에 뭐 중국의 대일 뭐 보복 조치 같은 게 그런 거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앞에다 스테이트크래프트라 말씀했는데 스테이트크래프트는 역시 정치 리더십의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문제, 국내 정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건 뭐 윤리적으로 비판할 거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생리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스테이트크래프트 말하면 첫 번째는 정치적 승리, 권력의 유지, 확장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추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복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장 베이스에 있는 메커니즘은 국내 권력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베도 마찬가지고 시진핑 주석이나 후진타 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도구적 행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럴 때 수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히토리도 나올 수 있고 많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올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지도자의 몫이겠지만 제재안이 많이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저도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2.0 김대중 오부치상 2.0을 얘기하고 싶고 그 이유는 약간 다른 거는 저의 논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한중 간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다. 그래서 한일 간에도 그 전략적 파트너십이 한일 관계는 과거에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게 사실상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격상시키는 형식을 취하면 국내적인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약간 택티컬하게 말씀을 드린 제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기회를 주셔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지방 일정이 있어서 늦게 참석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발표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코멘트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어부치 선언의 현재적 함의입니다. 저는 정치가의 리더십과 국제 환경이라고 하는 변수로 평가를 해보자라는 그러한 취지의 글입니다.
기미야 타다시 교수는 한일 관계의 구조가 수직적에서 수평화되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설적이게도 양국의 협력보다 갈등의 요소가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과거사와 위협인식을 둘러싼 이중의 갈등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한일 관계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조건에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희아 교수는 한일 관계가 구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 경쟁을 배경으로 한 국제정치의 불투명성을 생각하면 그래도 양국이 협력하는 게 국익 극대화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그 교훈을 찾기 위해서 과거에 좋은 사례가 김대중 어부치 공동선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안보, 경제 분야에 있어서 협력에 합의한 성공적인 사례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는 현재적 의미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65년이나 98년이나 2025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 놓여진 구체적인 지정학적 상황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일 협력의 필요성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한일 회담 타결의 의미나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김대중 어부치 선언의 합의의나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의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김대중 어부치 공동선언 2.0을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그 의미 역시 같은 거 아닌가, 큰 의미에서는 같지 않나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일 정책이 반드시 진보 보수의 이념 구도로 결정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명분과 실익 사이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트너 선언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인데요. 세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인식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최초로 문서화했다. 65년 국교 정상화 때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죠. 옥근혜 선생님은 이 부분을 크게 평가를 하고 한일 관계 98년 체제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의의는 한일이 시장경제, 민주주의, 보편적 이익임을 서로 인정하고 그 공통의 가치관 토대 위에서 미래 협력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이 구체적인 그러면 행동 계획인데 이게 공동선언문, 액션 플랜으로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히 북한 문제에 관련한 협력, 그리고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당시에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라고 하는 지역 차원의 협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세 번째 이 부분이 지금도 우리가 한일 협력에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파트너십 선언이 가능했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을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제 위기라고 하는 두 요인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도자 개인의 요인과 두 번째 부분 국제 위기를 저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구조라고 하는 게 방금 제가 발표 전에 김기정 선생님께서 엄격한 의미에서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태클을 벌써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트럭처 에이전트 차원의 그러한 엄격한 의미의 구조라기보다는 국제 환경을 제가 구조로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연구의 대부분 바로 다음에 발표를 해주실 양기호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한국 측 연구자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물론 어부치 총리도 그랬습니다만 양국 관계를 전향적인
협력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또 일본에 대한 그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러한 이제 인식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그러한 경륜과 결단력이 없었으면 파트너십 선언은 불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부치 총리 역시 이 한일 어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부분에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국제 환경을 중시한다고 한다면 이건 통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 협력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당시에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것은 일본의 금융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시각. 또 하나는 켄트 칼드라고 하는 학자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제도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위기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차원에서 중대 위기 크리티컬 정부처를 한일 협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동선언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치가의 리더십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동시에 국제체제나 국내 정치 차원에서의 요인 역시 파트너십 선언을 가능하게 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위협이 발생해서 한일 간의 위기의식이 공유하게 된 것은 한일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영토 마찰, 또 상호 반감의 여론을 억제했고, 그래서 평소라면 협력이 하기 어려웠겠지만 이러한 위기가 발생해서 위기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역사 관련한 타협도 가능하게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파트너십 선언의 현재적 함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지도자 개인의 결단 그리고 환경적 제약을 직시한 실용주의 사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가 그 이후에 다시 업다운이 대단히 심했었죠. 퇴행적인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협력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위기의 성격이 다층화하면서 협력의 제도화가 더 기묘해졌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년부터 10년 동안 양국 지도자의 상호 방문이 없었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그 제3자 면제안을 제안했고 그걸 통해서 정부 간 관계, 민간 경제 관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에 양국의 3국의 이제 국내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일 관계가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6월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당시 예상은 한일 관계 어려워질까 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8월과 9월에 그리고 10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면서 한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일 관계로 순조로운 출범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서 실용주의를 적용한 게 왜 그랬을까? 저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중 관계의 냉각이 다시 계속되고 있고 팬데믹 사태 이후에 공급망, 국제 경제 침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북미 접근,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경제를 디커플링, 디리스크 시키고 있죠. 트럼프 2기 때 방위비 압박, 관세, 결국은 보호무역주의가 고조가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한일은 역시 위기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본 정치가 보수화되어 있고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다당화, 보수화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을 전제로 해서 대일 외교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역시 한일 협력의 선순환 구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그걸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방금 서승원 선생님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양국의 국가 전략에서 공통 국모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한일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나아가기 위한 미래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상황은 98년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였고, 근데 지금은 경제안보, 공급망, 기술 패권, 북핵 고도화라고 하는 다층적 위기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위기의 범주가 확장이 되고 행위자도 다양화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 우리가 상호관계적인 그 한일 관계였다면 지금은 수평화되고 또 한일의 국력도 개인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좁혀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세계화 시대의 금융위기라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경제위기, 경제안보 시기에 한일 협력이라는 쪽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리더십, 죄송합니다. 한일 파트너십 2.0 내지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김대중 어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을 추진하고 싶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외교의 계승자로서 자처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이 2.0은 대단히 허들이 높습니다. 과거사 문제도 있고요. 제가 물론 외교부 소속입니다만 저는 개인 연구자 자격 나왔습니다만 관료들은 이걸 하기 싫어합니다.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한 허들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걸 추진할 당위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구도보다는 실용이냐 명분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온 것이 한일 현대사의 모습이 아닌 현실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권의 이념적 성향을 넘어서 국익과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진보 정권은 과거사의 정리와 명분을 중시했지만 실용적 협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권 역시 실용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하면서도 과거사 현안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병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역대 정권에서 한일 관계가 경직되는 반복을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동시에 외교의 핵심이 명분과 실용의 균형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대중 어부치 선언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지도자의 결단과 국제 환경의 절박함을 의식한 그러한 성과였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 외교의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일 공동선 2.0을 추진한다면 그러한 선언의 계기는 국빈 방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23년에 국빈 방문 이후에 국빈 방문이 없습니다.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갈 외교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발표는 이상하겠습니다. 아까 발표 듣던 중에 갑자기 던 의문 하나인데요. 혹시 마이크 여기 한번 좀 나중에 혹시 양 교수님이 좀 알면 대답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지식인들은 어떤 특별한 연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고 좀 추상적이지만 어떤 체제 이렇게 부르는 걸 즐겨하는 것 같아요. 자민당도 55년 체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일 관계를 65년 체제 뭐 이것은 한국에서도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근데 98년 체제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거의 안 써요.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 일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오코노기 선생과 그의 제자인 니시노만 이 단어를 유별나게 좀 애착을 가지고 써놓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일본 학자들 사이에 98년 체제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본 글을 읽으면서 좀 그게 좀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알기로도 김기정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코노기 선생님이 이 체제 98년 체제 이름을 붙였고 그 외의 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듣지 못했고요. 그 이유는 65년 체제 때의 과거사 화해가 빠졌는데 그 과거사 화해를 문서화하는 계기였기 때문에 한일의 과거사 화해가 진전되었다. 새로운 시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라는 뜻이군요.
어쩌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그 무게감도 한국과 일본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발표자 양기호 교수님. 제가 평소에 이렇게 또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모시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아마도 이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박정희, 김대중 두 분의 이름을 딴 이 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어떤 대화 만남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학술을 기억하신 분들에게 큰 어떤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앞두고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리하게 이 국교 정상화를 찬성하셨거든요.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셨는데 그런 결심과 주장을 하셨고 그 뒤에 그런 것들이 또 결실을 맺으면서 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외람되지만 제 생각을 잠깐 김기정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정말로 일본이 정말로 어떤 그 시민권을 가진 한국 외교에 글로벌한 어떤 시민권, 국제적 시민권을 가진 한국 외교로서 평가를 해야 하느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민주화되고 어느 정도 성장을 갖춘 그야말로 수평적이면서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상대로서의 이 한국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이 97년 차제에 일본으로부터 시각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정말로 일본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처음으로 문서화된 사죄를 얻었다, 받아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께서 희망하신 이런 상호 존중하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도달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십 선언 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정부나 재계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파트너십 선언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대만 사태라든지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라든지 우선 당장 뭐 미일 한미 간의 이런 관세 협상에서의 어떤 동병상련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겹치면서 이 한일 양국이 이 중견국 외교로서의 비슷한 국제 정세에 놓여 있고 앞으로 절대적인 이런 그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제게 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한일 경제 연대,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긍정적인 주장도 나온 반면에 그렇지만 아직은 이 1965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면서 1910년은 불법이었고 따라서 35년간의 불법 통치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한국 측의 해석에 따라서 사죄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교 60주년이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그 다양한 시각이 있고 또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우리가 어떤 그 기초한 한일 관계의 프레임워크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셔틀회담을 정례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미일 간의 대북공조 그리고 한일 안보협력 이번에 아쉽게도 재개되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한일 간의 구조 수색 공동훈련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든지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라든지 이런 한국 외교의 어떤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국 외교의 기본 지침 또는 방향 같은 것들이 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 많이 만들어졌고 특히 한일 관계에서 그 공동선언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좀, 글귀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9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선대 지도자들의 고심의 산물이고 두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저는 이 문구 자체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리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998년 파트너십 선언을 뛰어넘는 새로운 한일 관계 공동의 선언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지난 8월 달에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정부에 있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의 부침이 있긴 했지만 이시바 총리나 지금의 다카치 총리도 이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지금까지 내각 총리 담화를 포함해가지고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승해 갈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출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의 김대중 외교, 대일 외교에 있어서 몇 가지 큰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한 뒤에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한미 정상 간에 상당히 신뢰가 구축이 됐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스캔들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앞으로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업적을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큰 신뢰를 얻었고 이후에 미국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우호 협력이라는 것은 지속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께서 납치 피해를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0월에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하셨습니다. 11월 달에 또다시 한중 간의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99년 11월에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고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2000년 6월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전후 최초로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여러 가지 대일 외교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 이렇게까지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어떤 고민과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변주곡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가치와 실리의 균형을 맞추고 전략적인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위협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치 외교에 대한 어떤 교훈, 그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전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서 몇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외교라는 것이 남북 대화의 완전한 단절과 대결 상태,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명 조약 부활과 북한군 파병, 이름으로써 한국의 이런 그 대북, 대중, 대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방 외교가 완전히 실종되었다,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한일 간의 안정적인 관리,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갔다는 그런 원만한 출발점을 만들어내고 또 한중 간에는 온화, 그다음 위안화의 수화풀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아주 건설적인 한중 관계 복원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미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해 가지고 경제적인 면에서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지금 인천과 모스크바 간에 이런 양국 간 직항편의 다시 재개 이런 것도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한일 관계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평화와 화해 그리고 지역 점령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한일 관계 또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대북, 대중, 대라라는 이런 북방위교 2.0을 향해서 나가는 기본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인프라 역할로서 그 가치가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한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은 어렵지만 한미일 관계와 한중일 관계를 병행해 나가면서 이런 대결과 또는 갈등의 구도에서 한국이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 번영을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지 일종의 진보 정권으로서의 어떤 이런 대북 정책 또는 대중 정책이 아니고 지금 일본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형태도 구애받지 않고 다카이치 총리께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납치자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떤 장소나 시기도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지난번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몇 차례 이렇게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지금의 독자적인 어떤 위치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또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그런 정신을 되살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계기와 또는 정책의 실행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한일 글로벌 파트너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다양한 이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방향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활발한 또 토론에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자 두 분이 계신데요. 안전 순서대로 중앙일보의 김동훈 논설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그 중앙일보의 김동훈 논설위원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전문성 높으신 분들의 그 선생님들의 한일 파트너십 그 지금 27년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서 더 이상의 어떤 제가 보탤 말씀 별로 없는데, 네. 그런 언론에 있으면서 이렇게 본 소감 그리고 인식 그런 것 중심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중일 언론인 그 세미나가 일본의 도쿄에서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중국도 어느덧 그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논의를 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한 7년 전에 또 그런 그 자리에 이제 그때는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 이전에는 그 언론인들도 모이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제 예민했는데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지하게 이제 그 미래를 같이 논의했는데 한편이 삼국 관계는 굉장히 또 깨지기 쉽습니다. 이제 여차하면 깨집니다. 여차하면 깨지는데 지금 그 세 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한일의 어떤 그런 그 파트너십이 맺어진 그런 기반은 한국의 어떤 그 경제력 신장이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27년 전 지금 한일 파트너십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오늘 발제에도 나왔지만 좀 선언적 의미에 좀 그쳐가지고 사실 아무런 그 진전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한국의 그 상당한 이제 어떤 그런 그 동력이 있었다. 한국의 경제력이 올라가니까 일본이 이제 그 한국을 어떤 그 같은 이제 파트너로 협력을 구하고 같은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랑 이렇게 더 가까운 행태도 보이고 트럼프 구체적으로는 그 동맹에 대해 갖고는 상당히 좀 그 야멸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멸차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제에도 나왔듯이 이 한일 파트너십을 이제는 사실은 이게 이 동력이 한국에서 온 건데 좀 더 서로 생산적으로 좀 격상할 필요가 있다. 27년간 그 명칭 자체도 이제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걸 이제 그 전략적 파트너십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벌써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한일 그 양측에서 각 계층에서 만나면 협력하자고 그 말만 하는데 그 어떤 그 결실은 잘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는 뭐 서로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이제 모두 그 익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한국이나 그 일본이나 경제가 상당히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뭐 수양 얘기 나왔는데 한일 관계가 나쁠 때마다 이제 줄어들고 또 코로나 같은 저기 뭐 팬데믹도 있었고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그 어떤 그 일본의 경제력도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이제 워낙 그 낮아지다 보니까 어떤 그 해외에 나와서 돈을 쓰기가 좀 어려워진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이 한일 관계가 깨지기 참 쉽다는 게 그 뿌리 깊은 일본의 우익 성향, 저는 이거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후 세대에게는 그 과거사 그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예 뭐 단질이 돼 있기 때문에 탈진실의 사회에서 보면은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인식이 진실이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 그 정도로 서로 완전히 그 동상이몽으로도 서로를 이제 바라보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뭐 사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 뭐 규제라든지 어떤 그런 그 자원의 레버리지화가 이 삼국 간에도 지금 중국이 그걸 휘두르고 있고 심지어 미국한테 휘두르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차츰 지금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제에서 나왔듯이 어떤 경제적 그런 레버리지는 1998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일본은 한국을 그 도와주지 않기로 그 내부 그 의사일정을 했는데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이 어떤 한국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이제 그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게 됐던 거는 어떤 이미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요. 최근에 니케이 신문에서는 이제 그러나 지금 그 일중 갈등을 겪으면서 한국과 굉장히 어떤 그런 전략적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아주 크게 이제 사설까지 그렇게 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기 코가 상당히 속잡니다.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여전히 우리보다 이제 그 GDP 규모가 이제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그런 그 레버리지가 경제적 레버리지가 우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강구하는 것이 일본의 영토도 저 홋카이도서부터 대만 그 바로 위에까지 상당히 남북으로 이제 긴 그런 영토와 이제 해양 영토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좀 인식을 하면서 이제 한일 파트너십의 이제 한일 파트너십의 조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비롯된 것이지 일본의 어떤 시혜적으로 호혜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은 뭐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볼 때 말 그대로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파트너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 대등한 조건을 갖출 때 그리고 또한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이제 같이 이제 무게가 돼야지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지금 뭐 1%대 그 저성장 구조에 빠져가지고 일본식으로 치면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한 10년 그 지난 이제 상황인데 지금 이게 한일 관계가 이제 잘 되는 것의 전제 조건 하나가 한국의 이제 어떤 그런 그 경제 혁신이라든가 경제 성장이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하나 드리면 그 한일 파트너십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런 것들 오늘 발제자들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방문이 많은 이유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또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이유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리적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토론자 한겨레 신문의 길윤형 논설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7분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짧게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목을 일본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피해야 하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좀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기대를 피하자는 거지 열심히 협력할 건 열심히 찾아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부분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의 우리 김기정 선생님께서 뭐 65년 체제, 98년 체제 뭐 이런 체제를 쓰는 일본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위화감을 느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잘 설명하는 그 한일 관계를 설명한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65년 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한 체제는 냉전기에 굉장히 그 우리가 했던 전략적 결정이었죠. 역사는 좀 우리가 양보를 하고 어쨌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일본이랑 전면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냉전기에 적합한 이 그 체제였다. 65년 체제는. 그리고 이제 탈냉전기가 되면은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오는데 눈앞에 이제 적이 없어지고 또 한국은 또 민주화가 된 나라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과 당시 일본은 그 반성적인 역사 인식과 어떤 그 전후평화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 서로 우리 너무 잘해보자, 우리 같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보자 그랬던 게 이른바 98년 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그 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탈냉전기에 굉장히 적합한 한일이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저는 23년 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정세가 이제 그 탈냉전기에서 이제 신냉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미일 간의 전략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협력의 모델로는 이제 한일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벌써 이제 좀 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한 게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그 얘기를 저는 아베 담화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담화가 하는 얘기는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역사 수정주의, 더 이상 사죄는 못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 평화주의. 일본이 이제 그 옛날 같은 평화헌법의 그런 제약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군사력을 좀 확대해서 뭐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겠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좀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좀 협력을 하자라고 이제 아베 총리가 2018년에 얘기를 했고 한국인의 어떤 정념이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2018년, 2019년에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오케이 역사 수정주의, 3자 변제로 역사 문제 이렇게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적극적 평화주의는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3개국이 이제 안보 협력을 하는 거로서 이게 두 개의 콤비네이션으로 2015년에 그 아베 신조의 그 외침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정세가 이제 변했기 때문에 그 8월 29일에 나온 그 한일 정상 그 공동선언을 보면은 저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순한 맛 윤석열 문서다. 저는 뭐 이렇게 했고 제가 칼럼에도 그렇게 썼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세가 이제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이 뭐 새로운 어떤 정서에 맞도록 2.0 문서를 쓰자라는 그 논리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때 쓰는 문서는 죄송하지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그런 문서가 아니고 그 문서를 더 심화시키는 문서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문서.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역사 얘기는 뭐 그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정도의 무덤만 들어가고 이제 뭐 꼭 안보협력만 하는 게 아니겠지만 안보협력을 포함해서 한일 간의 전면적인 협력을 하는 그런 문서를 써야 될 텐데 한국 사람들이 김대중이 그거를 받아들이겠는가, 또 이 박정희도 이거를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저는 좀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런 거 너무 무리하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레거시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실용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자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돋보기를 보고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그 협력, 한국이 생각하는 협력과 일본이 생각하는 협력을 보면 한국이 짝사랑이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정세가 변했으니까 좀 여기서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 사람의 어떤 전략적 시야와 일본 사람의 전략적 시야를 부족할 때 우리가 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은 어쨌든 트럼프 시대가 저렇게 돼서 북한의 핵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이랑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렇게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외치는 외침은 전면적이고 되게 절박하고 실존적입니다. 이를테면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라고 얘기하고 양자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조금 다른 게
다자 협력을 얘기합니다. 두 정상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우리 대통령은 그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정상들은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이 중요하고 예미필이 중요하고 예미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어떤 다자적인 협력을 얘기하고 경제 협력도 우리는 한일 간에 무슨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경제 통합을 얘기하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CPTPP를 확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그 관제 협력 같은 거, 그러니까 교섭 같은 거를 할 때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이거 한일이 같이 협력해서 좀 트럼프 상대로 협상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뭐 물밑에서는 좀 협력이 있었다지만 별로 크지 않고 그래가지고 김영범 실장이 11월 29일 브리핑할 때 일본이 저렇게 MOU를 써놓고 나니까 그게 참 야속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새로운 2.0을 만든다고 하는 그 성명의 내용도 굉장히 뭐 저는 피곤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이 생각하는 협력의 모습과 일본이 생각하는 협력의 모습이 굉장히 미묘하게 맥락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더 큰 뭐 파트너니까 우리가 주니어 파트너니까 일본과 협력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오히려 그러다가 굉장히 일본한테 현타를 당할 수 있다. 현타 세게 올 수 있고 실망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쿨하게 최선을 다해서 협력의 영역을 찾되 너무 이렇게 우리 영혼을 걸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면서 질문 드리면은 도대체 그 약간 벌써 넘었네요. 그냥 질문은 딱 하나만 그럼 2.0 선언에다가 과연 일본이 그런 굉장히 어떤 뭐 역대 내각의 그것만 계승한다 정도의 문헌이 들었을 때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선생님들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 서승원 선생님 쪽에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일 관계가 굉장히 뭐 관계에도 위기가 있고 중일 관계에서 파생되어오는 것들이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30초 넘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은 누구에게 된 질문? 서승환 선생님께. 자,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받으신 발표자는 답을 하시고요. 우리가 시간이 이제 충분히 토론을 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토론은 두 가지를 주제로 해서 여기 발표자와 토론자를 다 포함해서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 제 2세션의 주제인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저는 뭐 체제라는 말에 위화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저는 한일 관계의 지난 60년의 역사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만큼 중요한 정치적인 성과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일 관계는 1905년에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되고 60년 만에 65년에 다시 외교 관계가 복원이 되고 이제 올해 다시 2025년에 이제 120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올해 무슨 제2선언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이고요. 그러니까 98년에 나타난 한일 관계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오코노기 선생만큼 이렇게 98년 체제라고 붙일 정도의 뭔가 작동 혹은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다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리뷰가 하나 있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중요했다 뭐 이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아마 현장에 계시는 우리 언론인도 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98년 이후에 혹은 98년을 전후해서라도 지난 한일 관계 60년 동안 제가 아까 모두의 60년 동안 이렇게 앞으로 뭔가 나가고자 하는 합의, 이제 저의 표현으로는 전진의 동력이 있고 못 가게 막는 혹은 퇴행시키는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진의 동력과 대행의 동력이 교차하기도 하고 이게 일종의 파동을 일으키는데 98년 체제가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까 우리
어느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한일 관계에서 유일하게 탁 정치적 선언으로 나타난 화해의 첫 신호였거든요. 아까 이거는 조 선생 그게 나오시나? 발표문에. 아무튼 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실천력을 잃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뭐 한일 관계가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동력은 뭐뭐뭐뭐다. 이거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죠. 이건 아마 특히 중요한 것은 비전인 것 같아요. 김대중의 시대 구상, 오부치 시대 구상 이런 것인데 역으로 정말 여쭙고 싶은 것은 한일 관계를 못 가게 붙들어두는 혹은 뒤로 퇴행시키는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국과 일본 공이 발견되는 것도 괜찮고 한국 측 특징과 일본 측 특징 이렇게 나누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고 두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는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가능한가? 뭘 담아야 할까? 이것이 이제 미래에 관한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다시 질문을 한 분씩 뭐 답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순서는 조양현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도대체 한일 관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오코노기 선생의 바람대로 체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똑같은 말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양국 간의 갈등이 구조화 상시화되게 되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의 민주화, 산업화하면서 일본이 갖는 현재적 가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과거사라고 하는 게 민족의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이제 위안부, 징용 이런 이야기 들으면 과거에는 그 기본 조약 맺을 때는 그게 징용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징용만 가지고도 양국 입장이 수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일본하고는 어떻게든지 관계를 뚫어야 된다는 논리가 앞섰는데 지금은 그런 걸 정부에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즉 민족의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한국 사회에서 더 민감하고 거기에 국민 공감대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개선하기 어려운 분위기 있다는 것. 반대로 거울에 비춰보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김준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대 이후에 아베 시기에 특히 그 역사 수정주의라고 하셨나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죄 반성 이것 자체가 차세대 교육에도 필요 없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비춰졌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과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하는 부분은 괴리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위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아주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서 개인의 정치적인 그 운명을 걸고서라도 하겠다는 그러한 지도심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조 선생님 말씀에 앞선 부분은 센티멘트에 관한 거군요. 그러니까 정서, 한일 양국의 각각 존재하는 정서, 이모션, 이게 아마 자존감 이런 걸 때고. 두 번째는 역사 인식의 차이. 이거는 뭐 다들 지적들을 많이 하시니까 어쨌든 역사 인식을 달리하는 거가 그 원인이 된다 이 말씀이죠. 역사 인식이 갖는 한일 관계 중요성이 그동안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갔던 거라고 한국의 민주화라든가 그리고 일본이 갖는 가치가 특히 중국하고 비교해서 일본의 역할은 지금 계속 줄어드는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어쨌든 과거사, 역사 문제에 관한 시선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행의 요인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보다도 선생님의 그 지적인 호기심과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게 계속 이렇게 재미있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꼬리 꼴면서 이거 배우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쓴 이 글의 논조에 따르면 이건 실속이라고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일부말로 반해 이렇게 스태핑 스톤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실속했다고 그럴 때 평가의 기준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부 간 관계, 정치 간 관계 악화를 실속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정신이 살아서 계속 그 뒤에 그 건설적인 뭔가 축적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준다면 이거는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임플리멘테이션의 문제거든요. 평가하는 문제. 저는 약간 네거티브하긴 하지만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설프다고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다소 일방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갓나무 또 담아라든가 아베 담아라든가 이런 일방적인 선언이잖아요. 사실 제3조 대의변제도 한국 측의 일방적인 합의가 안 되지 일방적인 선언인데 이 선언이라는 게 양국 간의 관계에 나름의 비공식적인 규범이 되었으면 하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DJ 오브체선이 없었다면 이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게 반증하기 어렵다. 그 없었다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됐을 건데 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리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범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그럼 이제 되고요. 긍정적인 이 측면이죠. 논리에서 보면. 선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실속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제가 제일 앞에서 쓴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다작은 틀이 없고요. 여기는 그냥 아주 야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난무하는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까지만 가도 나름의 제도화라든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만이기 때문에 힘이 바로 투사가 되고 강대국의 뭐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누구든 간에 강대국의 힘의 행사가 폭력적이지만 바로 쭉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나 뭔가의 쿠션, 스펀지는 필요하고 따라서 이건 아까 첫 번째 질문, 길 선생님 질문과 관련되는 건데 아세안 생각하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강대국의 힘의 침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갖은 수를 써서 그게 뭐 무슨 인도 태평양 전략의 무슨 관점이든 뭐든 간에 뭐 하여튼 아세안 플러스 원이든 간에 수많은 장치들을 아주 복잡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치들을 만들고 층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들어오는 외풍을 방어림처럼 바람을 좀 약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바람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걸 논리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하자고 해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해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뭐 규범이 될 수도 있고 양자 간의 무슨 관계한 틀인 무슨 전략적 파트너십이한 틀일 수도 있고 하여튼 가진 FTA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FTA 해도 굉장히 정치적 고려 하잖아요. 북한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생각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많은 수들 아주 번잡하게 보이지만 규범부터 제도부터 규칙부터 이런 거 프로토콜까지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귀찮게 라는 게 아마 제가 아세안 쪽 공부한 소감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자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귀찮더라도 상대방이 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추근할 수밖에 없는 난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의 결핍, 실천력의 결핍 둘 다 그렇죠. 특히 한국 측에서 가장 베이스는 패션이죠. 열정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쉬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들의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오케이. 비전의 부재, 비전의 결핍.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아세안 정책을 하나도 안 내놔가지고 아세안에 대한 그 정책을 전략을 아무도 안 내가지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이제 미국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이. 네. 자, 우리 양 교수님은 아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스파 총리가 이렇게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말이 이제 문구가 들어갔냐면 1965년에 국교 정상화를 기반으로 해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일본을 바라볼 때 1905년, 1910년, 1940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시각 자체가 출발점이 65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지금 현재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을 정상회담의 문구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자 문제. 이거 두 개는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정부가 뭐 충분히 알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가자라고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65년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 측 생각으로는 그 뒤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뭐 위안부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폭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저는 이제 사법부를 비난한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이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판결이 큽니다. 이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측에.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또는 이명박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 방문한 것도 결국은 교토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의제를 다 물리치고 위안부 문제로 이 헌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다 요시코 총리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악화됐고 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판결은 사법부 판결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은 수많은 노력을 했고 사실 제가 알기도 3번에서 4번 사이 이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 그냥 모든 것을 다 걷어찬 거예요. 본질은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시킨 게 아니고 이 사법부의 판결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해법을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3차례, 4차례. 근데 그걸 전부 다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진보 정부를 그냥 악마시킨 겁니다. 그게 사안의 본질이에요,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한일 관계라는 것은 이 1965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나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고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상호간의 인식을 어떻게 조금 더 좁혀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단한 노력, 그것은 저는 소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5년 체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넓게는 역사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65년에 왜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어떤 배경 속에서 가능했는가에 대한 양국의 해석도 다르다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넓게는 역사인식을 달리하는 거가 늘 좀 파행을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양 교수님 말씀 중에 나온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남북 문제, 아마 그 납북자 문제이고 이거는 더 넓게는 한반도 문제인데 이제 적의 표현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가 다 외교를 넓게는 외교를 한일 관계라는 외교를 국내 정치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domestic consumption of diplomacy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를 국내 정치용으로 소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짐으로써 파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가 65년 체제에서 간혹 자주 발견되어지는 그 퇴행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의 논술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정 그 선생님의 좀 질문, 네, 굉장히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결국 이제 어떤 그 과거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동상이몽이다. 예, 일본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부채의식이 이제 그나마 이제 지금 그 고령자들은 있었는데 한국이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옅어졌습니다. 이제 없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식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일본에 대한 그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했습니다. 사실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우린 지금 잊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그 과장이 그 일본의 그 전접체 가서 이렇게 한마디 듣고 오고 공장에 이렇게 견학한 다음에 머릿속으로다가 이제 사진 한 100장 찍어가지고 그 집에 다시 이제 사무실로 와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구조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그런 시절이 불과 한 5년 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존도가 없거든요. 우리가 의존도가 이제 없어서 그런 상황이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 무슨 그 한일 그 파트너십 2.0이다. 이거 1.0도 마찬가지고 2.0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저기 그 김기정 선생님의 문제의식처럼 실천 동력을 왜 잃었나. 서로 그 파트너십이라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이제 공동 이익이 필요하고요. 공동 목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출자 자본을 내야 됩니다. 이제 대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이제 어떤 선언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조건이 갖춰지는데, 또 하나 현실이 뭐냐면은 이 삼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구조에 있습니다. 이제 뭐 안보 외교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활을 건 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기술이 이제 유럽을 잠깐 거친 다음에 일본으로 가고, 그걸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이제 사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많이 이제 이전을 했죠. 그리고는 중국이 그걸 뭐 무제한으로 이제 카피해서 이제 이 삼국 간에 무제한 경쟁 구조가 돼가지고 경제 어떤 GDP 총량이 뭐 이렇게 큰 격차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요. 요컨대 이런 뭐 제2의 한일 파트너십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은 뭐냐면 오늘 뭐 앞에 또 말씀하셨지만은 선생님들이 실질로 볼 때는 한국이 가장 키다. 한국의 어떤 경제력이 부합했을 때 비로소 파트너로서 이제 대우를 받고 주도적으로 주장을 했을 때 더 이제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호 선생님은 제가 두 번째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 우리 길 위원님. 네, 저 짧게 말씀드리고 뭐 너무 제가 봤을 때 명료한데 왜 98년 체제가 유지가 안 됐냐. 근데 사실 한국은 한국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벗어난 건 일본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제를 버티는 두 개의 기둥이 반성적 역사인식이랑 전후평화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반성적 역사인식은 좀 동의를 안 될지 모르지만 한국의 좀 역사 공격이 좀 일본이 보기에 너무 빡셌다. 이 사람들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제 이거를 견디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플러스 하면은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좀 나빠지면서 여유도 없어졌다. 그래서 반성적 역사인식이 무너졌다라고 보고요. 전후평화주의는 꼭 일본 탓은 아니지만 사실 근본 원인은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의 부상.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제 일본의 안보 태세를 위협을 하고, 그러는 측면에서 중국을 어떻게 볼까, 또 북한을 어떻게 볼까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특히 진보와 일본의 보수 주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에는 뭐 그러니까 타이냉전 때는 이런 갈등이 노출이 안 되다가 이런 위협이 본격화되니까 이제 한국의 특히 진보 정권과 일본의 주류 보수들의 전략적 견해가 다르면서 특히 2018년, 2019년에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과 충돌이 있었죠. 전략적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미래를 바라다보는 시선이 같지 않은 거죠. 시선에 엇갈린 시선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꼭 비단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뭐 잘 봉합해서 관리가 잘 되기도 하고 혹은 파행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특히 지난 60년 동안 한일 관계에서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의 퇴행의 요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 인식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략적 판단의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되게 양국의 정부 혹은 좀 집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좀 단기적인 판단, 그러니까 길게 보지 못하고 앞뒤로, 역사를 뒤로 혹은 앞으로 길게 보지 못하고 굉장히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저는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에서 이게 흔히 국가의 외교 정책 베이스로 작용하고 있는 그 사회적 요인인데요. 아까 우리 조양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모션, 센티멘트, 감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일 관계에서 감성이 지속적으로 동원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약간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동원된 감성, 동원된 이모션, 동원된 감성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 이런 것들이 저는 한일 관계의 파행 혹은 동력 퇴행의 원인이 아닌가. 이제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하여튼 저널리즘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돼. 이거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한 10분 내에 두 번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짧게. 이번에는 이제 순서를 양 교수님부터 쭉 해서 오시죠. 아마 이미 다 발표문의 일부를 적긴 했습니다만 제2의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협력 혹은 파트너십 선언을 하자고 그러는데 몇 가지 질문 중에 제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 중에 다 하셔도 되고 한두 가지만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겠는가? 왜 필요한가? 무엇을 담아야 할까? 선언만으로는 무엇이 부족할까? 그리고 이게 실천력을 가지려면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딱 지금 다카치 총리가 취임한 지 한 1년 죄송합니다.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만에 중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카치 총리가 되고 전후해 가지고 일본에서 시작된 게 일본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중국 대리가 시작되더라고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 다카치 총리가 그 발언을 하기 훨씬 전부터 중국 대리기는 일본 내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이게 언제 한국 대리가 옮겨올지 그 시점이 어느 정도고 어떤 게 계기가 돼가지고 옮겨올지는 좀 걱정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저는 파트너십 2.0은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건 98년은 그때는 그만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죄해야 된다 또는 피해도 나왔고 굉장히 심각하게 일본 내에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언을 해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양국이 조금 더 잘못 인용하거나 악용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정상 간의 합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빈 방문이든 뭐든 통해 가지고 내년에 일본에서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돼요. 2.0은 저는 좀 아까도 이제 김준영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온사이드로 봅니다. 한국이 일방적인 구애예요. 근데 그것은 저는 그건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일본이라는 어떤 그 국가라는 것이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필요하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측에서 저는 수차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진국이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냐. 그건 인계철선 논리.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필요합니다. 대북 또는 대중, 대러 국면에서. 거기가 최고 핵심이에요. 일본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인계철선이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제일 관심이 높습니다. 나머지 경제협력은 시장 논리로 가는 겁니다. 문화교류는 문화교류대로 가는 것이고 그건 긍정적인 신호이고 양국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조금 더 일본 진전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사실이지만 핵심에 이르지는 못한다. 알겠습니다. 양 선생님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지금 파트너십 선언을 서두르지 말라는 정책적 제안. 아니 지금 단계는 저는 어렵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서성원 교수 짧게. 지금 질문 어려워요. 질문 뭐 어려워. 가자. 필요한가? 당위론이죠. 네, 그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무관심 하더라도 이쪽에서 계속 하면은 칼자루가 되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 아베 내각 때 칼자루를 좀 뺏겼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주도권을 그거 하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정치적 관계의 오케이, 주도권을 그러면 위해서. 뭘 담아야 될까만 설명하세요. 그거는 내용은 그 상관없을 것 같아요. 프로세스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났나요? 아까 저 기 선생님 질문하신 거 위계적인 요거 관련해서 제가 중국 얘기도 하셨으니까 좀 추가하면 중일 관계가 그 여기 동북아에 그 몇 가지 양제 관계 제일 위에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고 이거는 사실 일본의 대중 자세, 대한반도 자세와 관련되는 거라서 합니다. 일본이 사실은 대중 자세 밑에다가 한반도 한국 자세를 놓거든요. 그래서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의 그 지역관이 위계적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대중, 그 밑에 도구화로 되는 이제 한국이나 한반도 문제 이렇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학술적으로는 좀 맞을 것 같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과거사 문제, 아까 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과거사 문제 약간 밑에 마이너한 문제긴 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 측의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는 중국이 7할, 한국이 이제 2, 3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일 간의 과거사 갈등이나 분쟁이나 충돌을 할 때 왜 끼어들어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좀 부수적인, 니네 때문에 더 헷갈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가 사실 본질이라고 봅니다. 과거사 문제는 사실 일본이 계속 당하긴 했지만 주도권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액션을 하고 중국이나 한국이 리액션하는 형태였습니다. 역사 수정들도 그렇고요. 고이즈미도 그렇고. 먼저 움직이고 여기 리스폰시브를 굉장히 세게 나간 것뿐이지. 그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택을 강경한 조치를 강요당하는 상황을 계속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물론 이제 일본 내부의 국가 정체성의 재구축문제와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토론의 묘미는 순서를 예측하지 못할 때 토론의 묘미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다음 순서는 우리 길윤영 구의원님께서. 네. 심플하게 이런 문서는 정말 그 양국이 허심탄회하게 이 문서를 만들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문서가 아니면은 저는 이게 생명력이 길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역사관과 안보관을 일치시켜서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문서가 돼야 되는데 김대중 오부치는 그런 문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문서는 그런 문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내서 2.0을 하자는 거는 저는 죄송하고 꼭 그런 뜻이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정말 일본이 양자관계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가령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면적으로 좀 협력이 필요하다. 그 대신에 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다시 명확하게 명기를 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역대 내각에서 한 거를 다시 하겠다라는 거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호 의원님 아까 첫 번째 토론하실 때 지금 제가 두 번째 던진 질문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조영현 교수님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2분. 네. 네, 좀 늦어지는 2분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그게 같은 질문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김대중 오부치선언은 박제화됐습니다. 일본은 별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계속 유지하자라고 하면 우리 효용만 갖고 한일 간의 효용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요. 한일 간의 관심이 비대칭이고 비대칭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건 담지 말아야 된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시각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대안적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한미 간에도 관심이 일치합니까? 한미 팩트시트 만들었어요. 중일 간에도 중요 문서 5개 만들었잖아요. 내 생각과 100%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중시 안 하니까 하기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명분을 중시하는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명분과 실용의 이제 균형을 제가 이야기했던 거고요. 만약에 실용주의, 실용외교를 이야기한다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포맷을 좀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형식도 다른 형식이 있다고 봅니다. 왜 반드시 대체만 해야 됩니까? 대체 않고 그냥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양국의 실용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까? 또 지역 글로벌 차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민간 교류를 봤을 때 서로 학점 주고받고 관광 많이 가는데 이걸 제도화하는 게 아직 못 따라가요. 현실에 비해서. 이제 그런 제도와 관련한 것, 생경조약이라고 유럽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을 우리가 지금 문서화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제도화는 못했습니다. 엘리즈 조약 이야기하지만 그런 요소를 양국 간의 합의 문서로 담는 것도 그거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실용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것 자체를 그러면 과거사 일본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해버리면 그건 이제 못하는 거죠. 그건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고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세션을 이제 한 5분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는 원래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한일 관계였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65년, 그리고 이제 98년, 그리고 오늘 2025년에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인데, 동력을 갖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 관계의 역사에 아마 후대의 역사가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 혹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누었던 토론 주제들, 제2 선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실 우리 다음 세션인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뤄야 될 주제이기도 해서 우리 토론, 우리 세션의 마지막에 이렇게 막 열을 올렸던 이유는 일종의 예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미리 이렇게 밑밥을 잘 깔아두어야 나중에 장달중 선생님이 사회를 잘 보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게 모두에 시작하면서 한일 관계를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고 뒤로 나가게 만드는 요인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부분적으로 다루었고요. 퇴행적 요인 중에는 이거는 비단 한국, 일본의 양국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적인 센티멘트가 있다는 것도 원인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나마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대충 몇 가지의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단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문제였다.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권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intention, 의도, 그리고 비전 이런 것인데요. 98년도에는 이 비전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거기에 김대중과 오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에 관한 한일 관계의 양자 관계 플러스 동북아시아, 당시 김대중은 동아시아 지역구상이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요. 이 지역의 한일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꿈을 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나는 두 정치 지도자가 공동의 시선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정부 외의 다른 요소들도 한일 관계를 이끌어왔죠. 그건 이제 비정부 사이드, 이를테면 문화교류 혹은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인데요. 다시 98년도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협력의 선언 혹은 파트너십 선언을 할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정치적 결정인데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의 효능감에 너무 빠지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98년도에 선언함으로써 동력을 갖지 못하게 된 거를 우리가 한번 좀 성찰하면서 보는 것과도 같은 맥락인데 선언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물론 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비전도 있어야 되고 같이 이익도 나누어야 되고 근데 선언의 효능감에 지나치게 너무 몰두하거나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의 두 국가의 관계는 정부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만의 관계가 두 국가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독점할 수 없고 온전히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심지어는 막 정부의 결정에 다 요구하고 요청하면서 마치 사람의 기억조차 정부의 결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심지어는 슬픔의 정도도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어쩌면 한국과 일본 제2의 협력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뒤에 라운드 테이블에서 장달준 교수님께서 좀 이 문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앞으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제2의 선언이 나온다면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할까에 관한 저의 생각은 평화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가 빠지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떤 것이라도 선언 자체를 거치고 말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동부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관한 한국, 일본의 공동된 뭔가 시선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미래 협력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다만 평화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니 평화에 이르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서로 합의해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특히 한반도의 관리에 관한 미래 구상, 이게 꼭 우리나라가 남북한 통일이 된다 뭐 이런 것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처럼 일본이 노골적으로 디바이드 앤 컨트롤, 분단이 우리에게는 훨씬 나아라는 것이 보이게 되면 이게 미래를 서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반도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일본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 늘 한일 관계 생각할 때마다 common problem and cooperative solu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고령화 문제도 있고, 기후 문제도 있고, 어쩌면 한국과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풀 것인가, 협력해서 풀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 일본 미래의 협력, 미래상, 혹은 제2의 선언의 내용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세션 시간 1분 지났습니다만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세 분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께 감사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